안녕하십니까. 일본 직격 김경련입니다. 오늘도 호사카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그 방송 시간이요 좀 왔다 갔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네, 네. 예, 지난주에는 예고 없이 한 주가 쉬었고요. 또 오늘도 좀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원래 오전 11시인데 좀 늦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 요즘 교수님께서 좋은 일을 워낙 많이 하고 다니셔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교수님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쁘십니까? 예, 그 영희 쪽에서 조금 그 선약이 예, 많이 좀 잡혀 있어 가지고요. 예, 그리고 그 선약을 그 바꾸기 어려운 음, 곳들이 꽤 많습니다. 예, 뭐 심포지움도 있고 예, 뭐 어떤 행사 막 대선 관련하여서 네네, 그리고 기타 대단히 많아 가지고요. 음, 그래서 그 좀 오늘도 이렇게 됐습니다. 예. 대단히 미안하고요.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어쨌든 방송 시간을 잡을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네, 예, TV를 뭐 그 계속 보고 있으면 교수님 얼굴을 자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오늘도 KBS 예, 원에서 위안부 문제 관련하여서 음, 그 거기 오늘은 그 3.1절 예,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곧 이어서 다큐멘터리에 제가 나갔습니다. 네, 예, 그거는 그 다큐멘터리는 조금 전에 찍은 곳입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요 3.1절이기도 하고 또 대망의 대선이 이제 불과 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당장 이번 주말엔 또 사전 투표도 있고, 그래서 결전의 날이 드디어 오는구나라고 이제 싶어가지고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3월 9일 그렇게 멀리 느껴졌는데 바로 금방이네요. 글쎄요. 이제 예. 예. 네, 아무튼요 오늘도 1시간 반 정도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1부는요 간략한 금주의 화제 몇 가지 알아보고요. 2부에서는 교수님이 준비한 만능 PPT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에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하죠.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쟁이 일어나 버렸는데 몇 주 전인가요? 교수님하고 식사하면서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아서 네. 굉장히 의아하고 좀 놀랍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교수님 말씀 기대가 되고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리고요. 지금 오마이TV 구독자를 보니까 97만을 육박을 하고 있어요. 예. 많이 그래서 늘었네요. 아마 이제 대선일 때쯤, 대선 투표하는 날 때쯤 되면은 100만을 달성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100만 번째 오마이TV 구독자 주인공이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럼 댓글 먼저 오늘도 확인을 해볼까요? 오마이TV에 오늘은 이제 이 직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유세 생중계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맨 위에는 김병두님께서 이렇게 올리셨고요. 1등 축하드리겠습니다. 김지숙님께서도 올리셨는데 1분 극우가 벌벌 떠는 걸 보니 대통령감은 역시 누구누구구나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쭉쭉쭉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호사카 TV 역시 호사카 유지 TV에도 많은 분들이 올리셨고요. 1등은 김휘님께서 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셨고요. 교수님께서 안녕하세요 답글을 달아주셨네요. 셰파드준님께서 호사카 유지 교수님과 김경영 기자님 최고 이렇게 하셨는데 호사카 교수님이 조금 더 최고라고 하셔서 제가 좀 빈정상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 많은 댓글로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틈나는 대로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15초 후에 1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1부입니다. 금주의 화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제는요. 요즘 인터넷 댓글을 보면 이번 댓글은 한일전이다 하는 그런 글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요. 그 말이 전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짧은 영상이니까요. 잠깐 한번 같이 보시죠. 예,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우리 일본 직격의 도쿄 명예특파원이 계시잖아요. 그 니시다 다카시 씨가 오랜만에 보내온 영상인데요. 이건 뭐 니시다 씨가 직접 찍은 사진은 영상은 아니고요. 투표를 하려고 대사관을 찾았던 분이 촬영해서 SNS에다가 올린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그 토요일 날 27일이라고 하는데요. 도쿄 중심가에 있는 주일 한국 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구구들의 가두 시위인데요. 지금 대사관에서는 벌써 20대 대선 재외 국민 투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극우 시위대들이 저렇게 몰려오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부족한 그 일본어 실력으로 조금 들으니까 뭐 공산주의자 이재명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뭐 조금 더 들리는 게 있습니까? 지금은 저도 그렇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잘 들리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그러나 그 피켓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사진에 X표를 써가지고 이 사람한테 투표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로 한국인들이 지금 그 대사관에 가서 투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피켓을 보면 그 시진핑 주석하고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그런 피켓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거에는 뭐 핵 전쟁에는 익숙해 있다. 시험을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일본 극우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안 된다. 사실상 그렇다면 그 윤석열 후보를 찍어라. 말하자면 그런 그 뜻이 되는데요. 여기에 그 윤석열 후보의 그 피켓은 있나요? 윤석열 후보의 피켓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저 영상에서는. 사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 양대 그 후보의 대결 그렇게 계속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이번에 대선은 윤석열 vs 이재명이거든요. 거기에 이재명 안 된다고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윤석열 후보를 찍어야 한다. 그것을 좀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이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 영상에서 두 가지가 제 눈에 보였는데 하나는 극우들은 어디를 가나 다 반대편을 다 공산주의자로 이렇게 몰아버리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다른 건 몰라도 일본 극우들이 가장 싫어하는 한국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 소식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극우의 말은 한반도 평화 공정이나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는 후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한반도는 증극 강화 하나가 돼가지고 일본을 공격할 것이다. 예. 이러한 만상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분단산 때에 한반도를 그대로 예. 그 고착시킬 수 있는 후보 예.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네. 네. 알았습니다. 네, 두 번째 화제는요. 그 시간이 좀 된 건데요. 한 일주일이나 지나서 할까 말까 하다가 그런데 일본 직격에서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요. 유사시에 일본군도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가지고 파문을 낳고 있는데요. 윤 후보의 이 발언은 지난 25일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에서 나온 건데요. 이 영상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그 지난번에 사드 산불 네. 그 폐지하신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뭐 입장 변화 없으신가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할 필요도 없는 그거는 그 정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유지할 필요가 그때 없다. 저희가 폐지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저희가 주권 사항에 대해서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야기 그 아닙니다. 사드 산불이라는 게 네. 지금 한미일 군사 동맹이고요. 하나는 미국 MD에 참여하는 거고 네네. 하나는 사드 배치인데 네. 지금 한미일 군사 동맹 참여해서 유사시에 뭐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게 하실 생각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글쎄 뭐 거기까지는 상황이 아직 그런 것을 가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북핵이 점차 고도화돼서 그 굉장히 위협 강도가 강해지게 되면은 사드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니 그리고 한미 미사일 그 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한미일 우리와 일본 사이에 군사 동맹까지 가야 되는지 아직 뭐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안 한다고 우리가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일 군사 동맹도 검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적인 상황이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면은 유사시에 절대 안 하실 겁니까? 그렇죠. 유사시에 한반도에 네. 그러니까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거 그죠? 하시겠습니까? 저게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 그럼 미국 MD는 어떻습니까? 네, 미국 MD는 저는 필요하면은 지금 잠시 역대 정찰 정부가 자산에- 아무도 지금 역대 정부 누구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네네.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참여하시겠다. 초음속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개발되면은 그 대응하는데 한미 간의 그 MD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럼 굉장히 그 획기적인 변화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미일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그 영상에서 보면은요, 그 윤석열 후보는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사드 산불 정책을 폐지한다는 입장에 여전히 변화가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때그때 필요하면 판단하면 되지 중국에 그런 약속까지 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드 산불 정책은요, 그 한미일 군사동맹 안 한다. 그리고 미국의 MD 가입 안 한다.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라고 해서 사드가 관련돼서 우리 정부가 중국에 약속을 해줬다고 하는 그런 세 가지 원칙인데요. 근데 사실은 그 우리 정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죠. 공식- 그런 약속을 할 리가 없어요. 그게 예. 공식 입장인데 이렇게 이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이게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튼 나아가서요. 정말 우리 정부가 이런 약속을 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고요. 그런 예. 약속을 하면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상당히 그 약점이 잡힌 그 셈이 되는 거잖아요. 네. 보통 산식이 있는 그러한 외교부이면 그런 거 절대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외교부가 지금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계속 우리는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 언론에서 했다는 식으로 계속 니네 하지 않았냐 만들어 나가는 계속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이게 마치 기정사실화 되어 있어요 지금은. 아무튼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심 후보가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면 유사시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하는 건데 그거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압박을 했죠. 네. 그랬더니 윤 후보가 그럼 절대 안 하실 겁니까? 이렇게 되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들어올 수는 있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절대로 안 하실 거냐라고 이제 되묻는 것도 그렇고 또 들어올 수도 있지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 다 유사시에는 일본군의 한국 그 진입을 용인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기보다요. 먼저 예. 한미일 군사동맹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마치 그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한미 군사동맹뿐이고, 예. 일본 그 한국 간에 군사동맹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한미일이라고 말하면 마치 한미일 건조이지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그 존재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뭐 사실 윤석열 후보도 그렇지만 심상정 후보도 좀 그 질문할 때 좀 나누어서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동맹 만드느냐라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그거는 한일 군사동맹을 만드느냐라는 질문부터 해야 돼요. 사실. 그렇죠.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한일 군사동맹 만든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교수님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려면 먼저 한일 군사동맹 먼저 이게 맺어져 있었어야 되는데 예, 당연히 이게 그렇죠. 이제 전후 절차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마치 한미일 군사동맹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있어야만이 일본군이 들어온다. 그리고 일본군이라는 게 지금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위대이거든요. 자위대죠. 그런데 왜 일본군이라고 그래요? 네, 이것도요. 아니요, 뭐 저기 그 이 토론에서 일본군이라는 말이 나온 건 아니니까. 예. 아 그래요? 예. 지금 말하지 않았어요? 토론에서는 유사시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하는 건데 그거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아, 예, 네네네. 예. 아무튼 저는 지금까지 어떤 우리나라의 정치인도 설사 일본군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일본이 한국의 어떤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정치인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토론에서 윤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윤 후보가 큰 실언을 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실언이라기보다 본심이 그냥 드러나는 거죠. 아, 그럴까요? 네. 왜냐하면 그때 특히 이명박 시절에는 약간 그러한 이야기는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맺고 악사라는 이것은 그 전쟁 물자 무기를 교환하는 그 악사 협정을 맺으면 사실상 한일 군사 동맹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일본이 유사시에 들어올 때 한국의 승인이 필요하냐 필요 없냐 이러한 논쟁은 그때 있었어요. 아, 그랬었나요? 네네, 그랬습니다. 그것을 또 한국 쪽에서는 그러한 군사 기밀적인 이야기를 그 언론에 그 내지 말아달라고 일본에 했는데 이거는 급반부 회의예요. 그 한일 간에. 네, 그러나 일본은 그것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유사시라는 이야기가 이명박 때는 상당히 많이 오갔습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일본군이 자위대가 들어와도 되느냐, 뭐 유사시라고 마느냐. 하면 전쟁시라고 네네, 그런 해석하면 이야기죠. 되겠죠. 네네.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진행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그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영토 문제가 있는 나라끼리 군사 동맹을 쉽게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영토 문제라고 하면 독도 문제입니다. 문제. 네. 그리고 일본은 그 해안 쪽에서는 동해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잘못하면 일본은요
그냥 한반도를 한국을 돕는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 많이 하는 나라이거든요. 톡톡까지 점령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게 일본의 작전은 다 그렇다니까요. 옛날부터 그래요. 자연스럽게 독도까지 그냥 집어삼킬 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맺었을 때도 예. 지소미아의 목적은 그때는 박근혜 정권이었지만 박근혜 정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북한에 관한 정보를 계속 교환하는 협정이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지소미아가 맺어진 지 이틀 후에 일본이 한국에게 첫 번째 군사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예. 그게 기억나세요? 어떤 군사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는지. 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그때 11월 그 말경에 제가 아침 6시에 연합뉴스를 들었더니 예. 갑자기 그 뉴스가 나왔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본이 정보를 달라고 했습니까? 부산에 있는 한국군의 배치도를 보내달라. 아하. 예, 그게 물론 그 유사시에 한국군의 배치도를 알고 있어야 도울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 북한 측하고 너무 먼 부산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일본에서 요청한 지소미아를 통한 그 정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이 공개되지 않게 됐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요. 특히 칸나오토 수상이었을 때 예. 한반도 유사시에는 일본 자위대는 부산에서 상륙해가지고 한반도 내를 샅샅이 조사할 것이다. 예. 이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교수님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무슨 네. 정보 수집을 해야 된다고 네네네. 얘기했다고요. 네, 그게 일본 쪽의 본질이기 때문에요. 예. 유사시에 한국군을 돕는 것이 아니라 탕 활동을 하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게 예. 일본 자위대이고 또 그 능력 자체가 별로다라는 이야기 많이 했기 때문에요. 예. 우리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될 의료가 충분히 있는 게 현재 자위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위대가 들어와서 별 도움도 안 된다. 예. 예. 네.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그 예전에 일본이 이제 구한 말에 네네. 한국에 동학 혁명을 네, 동학. 진압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네. 결국은 조선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되는 그런 사태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냥 거실에 불과했어요. 예. 동학 농민 전쟁에 대해서 오히려 도움을 주겠다라는 거였잖아요. 예. 네, 그러나 그거는 촌나라가 당시 한반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일본도 들어가지 않으면 촌나라에게 밀린다. 예. 그러니까 한반도를 장악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촌나라가 먼저 한국을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을 장악해 버린다. 네네. 그러니까 들어온 거거든요. 예. 네, 일본은 그 시하고 손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유사시의 혼란 상황에서 독도 반비를 잘 못 따를 경우는 확실하게 독도를 삼켜버릴 거예요. 예. 네. 우리가 일본의 이 한반도 개입에 대해서 이게 펄쩍 뛰는 것은 다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가볍죠. 예. 어떤 깊은 고려라든가 예. 고뇌의 결과로 보기가 좀 어려워요. 예. 네. 저는 우리 언론의 태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과연 윤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그런 발언을 했으면 진보구 보수구를 다 떠나서 완전 십자포화를 당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지금 보수 언론들은 완전 조용하거든요. 예. 이상해요. 이게 거의 우리 편이니까 봐주겠다는 이런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국익이라든가 네. 나라를 생각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그럴듯한 언론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예. 대단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나라를 생각해야죠.
한일 관계의 일본의 변환된 그러한 이익을 대변한다면 이거는 진짜 신친일파 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파문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민주당은 허위 억지 주장을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내가 토론 때 들은 얘기는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아무리 이 선거 때라고 해도 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이건 좀 그 대선 후보에 좀 도가 지나친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얘기할까요? 네네. 예, 다음 화제는요. 예, 준비가 됐나 모르겠네요. 먼저 사진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예. 네, 사진에 그 예쁘장한 소년 사진이 나오는데요. 네, 이 소년의 이름은 히사이토라고 합니다. 근데 성이 없습니다. 그 일본의 왕족이기 때문이죠. 일본 왕족은 성이 없다라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006년생이고 만으로는 15세인데 그 일본 왕 나루히토의 남동생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인 셈이죠. 그 아버지에 이어서 지금 왕위 계승 순위 2순위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히사이토라는 사람을 다루려고 한 것은 이 사람이 그 고등학교를 이번에 진학을 하는데 여기에 좀 잡음이 좀 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좀 들여다가 보니까 일본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같이 보이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히사이토라는 사람은 지금 오차노미즈 여대 부속 유치원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화여대나 무슨 네, 숙명여대처럼 그런 오차노미즈 여대가 네네. 있나 본데 그런데 거기 유치원을 들어가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계속 그 학교에서 다닙니다. 일본의 사립학교는요, 우리 나라에는 없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유치원을 한번 들어가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까지 무시험으로 그냥 진학해버리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네네. 에스카레이터식으로 예. 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음. 먼저 어디 좋은 데 들어가느냐라는 견제에 있는 거죠. 예. 일본이. 그래서 이 초등학교나 유치원 들어가는 경쟁도 엄청나게 세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가 여대 이 부속 학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부터는 또 남자가 다닐 수 없게 돼 있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인근에 있는 스쿠바 대학 부속 고등학교로 옮겨서 진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요. 그런데 전국에 일본에 이제 고등학교가 10,0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성적이 1등 아니면 2등 이 정도로 될 정도로 그 최고의 이 일본 내에서 명문 고등학교라고 네. 합니다. 당연히 도쿄대학도 가장 많이 보내는 그런 네네. 고등학교겠죠. 그런데 또 자꾸 그런 데가 나오는데 예, 처음에는 이 히사이토가 일반 전형으로 해가지고 다른 학생과 같이 시험을 봐가지고 성적이 우수해서 입학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휴학교 진학제도라고 하는 특별 전형으로 입학한 것으로 밝혀져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녔던 오차노미즈 여자 대학교 계열의 예. 중학교하고 츠쿠바 대학 그 부속 고등학교가 이게 계열이다. 예. 그런 말이죠. 그 서로 이제 제휴하고 있다는 거죠. 예. 네네. 계열은 아닌데 제휴를 맺은 제휴하고 겁니다. 있다. 네네. 근데 그것도 이제 공교롭게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면 히사이토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즈음에 이 제도가 생겼어요. 이 제휴 제도가. 그래서 그것도 5년을 한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만 예. 그 사실상 운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거네요. 그렇게 돼서 네. 이 올해가 정확히 마지막 해입니다. 그러면 그 제도가 위심을 끝나는, 살 수밖에 없네요. 시기가 너무 절묘하잖아요. 네. 이렇게 또 알려져 있어요. 원래 중학교부터 스쿠바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근데 당시에
그 누나가 마코 공주라고 있지 않습니까? 마코, 예, 그 마코 결혼한 공주가 마코. 있는데 여기 작년에 가장 왼쪽에 예, 예. 작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때 좀 이상한 스캔들이 좀 금전 스캔들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네.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왕실이.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못하고 포기하고서 그냥 중학교까지는 오차노미즈로 그냥 간 겁니다. 아하. 예. 그리고 이번에 고등학교로 가면서 그 꿈을 이룬 거죠. 네, 음. 네, 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게 왕실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았구나 하는 그런 특혜 의혹으로 번졌고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자꾸 비판을 이렇게 하니까 스쿠바 이 고등학교가 이 제도를 5년 더 연장하기로 했어요. 이게 누군가는 이제 또 특혜를 받겠죠.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석사장교라는 제도가 생각이 나는데 혹시 석사장교 제도를 혹시 아십니까, 교수님? 석사 장교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교수님이 아마 한국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제도이니까 네. 이게 이제 전두환의 50 시절에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석사장교 제도가. 그래서 이것은 83년에 생겨가지고 90년까지 운영이 됐는데 석사를 딴 사람들, 그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6개월만 훈련을 받고 소위가 돼서 전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만 다니면 병역 의무가 다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제가 88년에 이제 군대를 입대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병들의 군 복무 기간이 30개월이었어요. 네. 그에 비하면 엄청난 특혜인 거죠. 게다가 이제 제대도 사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교로 제대를 한 게 되고, 근데 당시에도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이 전두환의 아들을 이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다, 석사장교 제도를. 그런 소문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예. 저도. 그랬습니까? 네, 네. 예. 근데 실제로 전두환의 장남이 85년도에 석사장교에 들어가서 이거 마쳤고요. 아하. 게다가 노태우의 장남이 90년도에 이 석사장교를 전역을 했어요. 네, 그리고 네. 90년도에 노태우 장남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예, 한국을 벤치마킹 했나? 글쎄요. 그 완실에서 예. 일본 완실에서 이게 불과 30년, 4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일본은 예. 지금이 있으니까 조금 그리고 사실 그 아시다시피 일본의 완실은 원래는 그 학습원 뭐 유치원부터 학습원 그렇죠. 예.学習院라는 데 들어가서 체육대학교까지 예. 갔습니다. 예. 그 일본의 완실 사람들이 가는 사실 학교 제도가 있어요. 예. 네, 그러나 요새는 특히 그 지금 나와 있는 마코 곤주의 그 아버지 그 아키노미야라고 하잖아요. 예.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일방의 남동생이 되는 분이 상당히 그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교육을 시켰어요. 예, 지금 사진에 가운데 계신 네, 분이죠. 네, 예. 네. 그래서 마코를 비롯하여서 다 학습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들의 의사에 많이 맡긴 거예요. 예. 네네. 그래서 학습원에 보내면 여러 가지 면에서 특혜가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완실을 위한 학교니까. 예, 어차피 왕실 학교니까. 일본에서는 그것을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거는 오래된 전통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른 학교까지 그런 식으로 그 완실을 특혜 간다라는 것은 보통 일본인들은 납득할 수가 없고 예.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네. 그냥 왕실의 이 전용 대학에 그냥 보내면 되는데 꼭 무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명문 대학까지 이렇게 명문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부모의 욕심이군요. 네네, 예. 욕심이고 또 아이들도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 그런 상당히 개인적인 욕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일본의 왕실의 원래 기초는 개인적인 욕심을 많이 갖지 않도록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네네. 일왕이 되면 개인적인 그 욕심을 부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부터 그런 교육을 받는데 이 나루히토 현재 일왕의 동생 가족은 상당히 특별해요. 네, 옛날부터 약간 문제시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코 곤즈가 30세였잖아요. 예. 네, 지금 그 나루히토의 딸 아이코는 그 20살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동생의 딸이 나이가 훨씬 더 많네요. 네, 10살이나 예. 많고 그러니까 아주 일찍 결혼을 했어요. 예. 네, 그 결혼도 연애 결혼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나루히토의 동생 그 아키노미야라는 분이 굉장히 그 자유분방했다라고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은 아무래도 그 선진국이고 또 그래서 그 평등한 나라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근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도요. 예. 한국에서는 완전히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은 그 뭐 돈을 내고 예. 입학하는 그거는 완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죠. 예. 그거는 그 뭐 위법이잖아요. 예. 사실. 예. 그러니까 그 기부금 입학. 예. 네, 일본은 전식으로 기부금 입학 제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기부금을 많이 냈다고 하여서 그게 또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뭐 이렇게 대단히 그 뭐 잘못됐다, 특이하다 네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 일반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원 외로 만들어 가지고요. 예. 예를 들면 어떤 학교에서는 뭐 100명까지는 그렇게 정원 외로 예. 기부금을 많이 준 사람으로 입학시킬 수 있다. 이것을 그 학교마다 이것은 뭐 사립학교의 이야기인데요. 예. 제도화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재량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예.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게 사립학교라고 해도 문제가 돼요. 예. 네, 감시의 눈이 아주 그렇죠. 예. 한국에서는 대단하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는 촛불 시위가 벌어지죠. 그렇게 네네. 되면. 일본은 그 학교가 많은 곳도 있고 예. 또 맘모스 대학은 뭐 15만 명이나 15만 명이요. 예예 그 학생이? 1학년 그러니까 1학년에 들어가는 한 학년에. 예, 그런 데도 있고 와. 해서 15만 명 중에 뭐 몇 예. 사람 정도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러한 인식이죠. 사실. 제가 이 일본에 처음 갔을 때 그 한 번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대학교까지 그냥 그 무사 패스로 이렇게 그 진학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길래 이거 좀 부당한 거 아니냐 이런 네. 뉘앙스로 어떤 일본인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그 사람들은 그들만의 세계가 있으니까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예.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그 인식은 예. 그러한 사람들은 그 특수한 계급의 사람들이다. 그러면 신분제 국가 아닙니까 사실상? 예, 사실상 그러니까 귀족제 국가라고 그래요. 귀족. 그러니까 귀족 계급이 있고 예. 일본에는 네네. 그 서민 계급이 있고 그게 예. 나눠지며 이 귀족 계급의 사람들은 상당한 특権을 누리고 있는데 또 부유한 사람들이 그러한 귀족 계급에 들어가 가지고 예. 그것이 그 일본이 옛날부터 그러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습으로 예.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고요. 그러니까 과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예.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제도 자체가 사실상 없었고 예. 세습이라는 것은 그 부유하고 신분이 괜찮은 사람들이 계속 그 사회를 지배하는 그러한 제도잖아요. 예. 네, 이게 뭐 옛날에부터 무사 시대부터 그렇고 그리고 일왕이라는 제도가 일왕제 이게
일왕 자체가 이게 특공 계급이잖아요. 예. 현재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거기에 가까운 사람들, 거기에 가까운 사람들이 또 그 다음에 귀족 제도에 계층이 돼가지고요. 예. 그렇게 몇 단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까지만 해도 보통 일본인들이 이러한 일본의 역사적인 제도를 깰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전치무관심 이렇게 되고 그게 또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그 제가 한 표를 던지는 것이 예.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가 있냐 음. 이러한 인식이 돼가지고 또 잘 득표로 가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의 그 무기력한 일본 젊은이들 네, 이게 네. 이제 연원이 거기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완전히 민주주의라기보다 예. 민주주의하고 비슷하지만 사실상 위식 수준이나 사회가 만들어져 있는 실제 모습은 그 귀족제와 가깝다.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저기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한테. 이 히사이토라는 사람이 굉장히 태어난 것도 굉장히 좀 극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제 기억에 그 현재 일왕인 나루히토 왕한테 딸만 있고 아들이 없어가지고 네, 이게 후계 네. 구도에 대해서 굉장히 막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뭐 갑자기 이 동생한테서 이 아들이 태어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 히사이토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언제 왕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냐면 지금 네. 왕위 계승 순위가 그 바로 이 사람 1순위가 아니라 바로 위에 아버지가 또 1순위이기 때문에 예, 이게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굉장히 좀 헷갈립니다. 예, 그런데 사실상 이 히사히토가 1순위라고 아, 다들 그렇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나루히토 일왕이 아무래도 일왕이 된 지 얼마 안 되니까 20년, 30년 일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돈센도 함께 나이를 먹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음 승계 절차가 올 때에 이제 돈센은 그러니까 아들에게 예. 히사히토에게 사실상 양보를 할 것이라고 아, 그렇게 그럴까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예. 네, 그런 식으로 다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의 1순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좌우간 그 20년 내지 30년 후에는 네네. 이 히사히토가 일본의 왕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별 일이 네. 없으면. 예. 예. 아, 그렇군요. 좌우간 그 한일 관계에도 어쨌든 이 일본 왕이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건전한 양식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이상 그 일본의 간단한 화제들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15초 후에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2부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전화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교수님. 네네. 여러분 일본 직격 재미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에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이 더 잘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한 달 10,000원 시청료를 내실 수가 있는데요. 가입 방법은 010-3270-3828 010-3270-3828에 전화를 주시거나 혹은 문자로 후원이라고 하여서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맨 밑에요.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죠. 일본 직격이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한 달에 10,000원입니다. 10만인 클럽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오늘의 메인 순서죠. 그럼 2부에 들어가 볼까요?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한창인데 21세기 이 대명천지에서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뭐 설마?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과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교수님과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교수님. 네네네. 먼저 그 우리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알아야 되는 부분은 우크라이나는 완충지대다라는 개념입니다. 완충지대요. 예, 완충지대. 그러니까 소방 국가들하고 러시아 사이에 놓여져 있는 완충지대. 네. 예, 소방 국가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 세력 또 말하자면 요새 자꾸 나오는 그 나토죠. 나토와 러시아가 충돌하지 않기 위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완충지대가 우크라이나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질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터진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반도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예. 자, 우크라이나의 위치를 보시면 요새 TV에도 많이 나오니까요. 동쪽에 또 러시아가 있고 북쪽에는 벨라루스가 있죠. 예. 사실 그 러시아하고 벨라루스는 지금은 하나예요. 벨라루스의 대통령하고 러시아의 푸틴은 그 의형제 관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까 벨라루스를 통해서 많은 그 소련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자, 그 동쪽에 있는 곳은 동유럽 국가들이죠. 폴란드라든가 헝가리, 그 루마니아 아마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사실 동유 국가들은 원래는 그 소련 시절에는 소련의 위성 국가들이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러나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는 다 나토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벨라루스,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다 나토. 벨라루스는 나토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예, 러시아 편인 러시아하고, 거예요. 네, 친하니까. 예. 사실 그 러시아로서는 이 벨라루스하고요, 우크라이나는 완충지대로 남기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된다. 예. 그러면 미군의 사실 미사일 기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러시아 국경까지 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군요. 네네네. 예. 이것을 푸틴이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자, 요새 있었던 조금 작은 그 사건인데요. 그것을 간단하게 좀 보시겠습니다. 예. 1월 26일 그 러시아가 그 나토 불확대 그런 것을 쭉 미국에게 했는데요. 그것을 미국이 커버를 했어요. 이게 1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러시아가 이제 미국 보고 네. 더 이상 나토를 확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 요구를 했는데 미국에서 노라고 이렇게 해버렸군요. 뭐 재정적으로 노를 한 거죠. 예. 이러한 이야기는 그 이번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뭐 오래전에 붙어 있었던 이야기고요. 네네. 재정적인 답이 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월 1일이죠. 바로 한 달쯤 전의 이야기거든요. 예. 그 러시아의 우려를 미국이 무시했다고 푸틴을 중심으로 미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예. 네네. 그렇게 해서 21일이 됐습니다. 21일 푸틴은 우크라이나 동부 진로 지역 두 곳의 독립을 승인했죠. 네, 이거는 그랬었죠. 그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네네. 자, 22일, 23일은 미국, 일본, 유럽 대러시아 제재를 발동했습니다. 자산 동결이라든가 피자 발급 정지라든가 전용가스 사업 동결 등 이런 식으로 탄시할 수 있는 만큼의 다
제재를 했고요. 23일 유엔 총회가 열렸고 러시아에 대해서 비난이 집중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안보리 이사국이 회동을 했는데 러시아가 거부권을 또 행사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당연히 그런 예. 순서죠. 예. 자, 우크라이나인데요. 23일 우크라이나는 예비군을 소집했습니다. 18살부터 60세의 시민들이 이제 예비군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대단합니다. 네네. 60세까지 이렇게 그러니까요. 징집을 하네요. 예, 예. 저도 이거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요. 예. 그래도 지금 그 세계에 있는 여러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다 자신도 참여하겠다. 예.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국에 대한 이 자부심이 굉장하구나, 애국심이 대단하구나 네.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24일입니다. 아시다시피 푸틴은 군사 작전을 발표했고요. 우크라이나에 침공 개시를 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그 저녁에 계엄령을 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전면으로 그 러시아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네. 뭐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이게 우크라이나를 그 러시아가 미사일로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 중 하나입니다. 예. 자, 그 먼저 그 다음 보시면요, 푸틴의 입장 다시 한번 보시죠. 푸틴은 몇 년간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우리에게 많이 전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미국하고 서방 국가들은 독일 통일 때 약속한 나토를 동구 그리고 기타 지역에 확대하지 않겠다는 말을 어겼다. 예. 막 이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의 얘기는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할 때 네.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나토를 맞아요.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겠다. 예, 맞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989년이었죠.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어 가지고 독일이 이 동길로 가기 시작했죠. 그게 계기가 돼 가지고 실제로 동길이 된 것은 1990년이었거든요. 예. 그때 여기 사진은 파파 부시하고요. 그리고 아버지 부시. 예. 그리고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대통령. 예. 소련의 처음이자 마지막 대통령이 됐죠. 네, 그때 메이카라는 사람이 근무장관이었어요. 예. 이 메이카 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독일이 나토의 회원국으로 머문다면 나토의 군사적 법적 범위가 동쪽으로 1인치도 넓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중요하다라고 하여서 단시 나토를 확대시키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문서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예. 네네. 그럼 미국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나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독일 동일의 그 법적 그 조합문이 있잖아요. 예. 마지막 그 조약문이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는 나토의 이야기가 없다고 합니다. 없습니까? 네네. 네, 그것을 고르바초프한테 물어보면 예. 그거는 나토를 확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때 상당한 평화 무드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게 빠진 것 같아요. 예, 이것을 그러니까 현재 미국 쪽에서는 그때 말은 했지만 그 완전한 약속은 아니었다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너무나 당연하니까 아예 뭐 거기서는 네. 이렇게 넣지 않았다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 학자들도 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때는 확실하게 약속이 있었고 예. 이거는 말로 한 약속이라고 해도 지켜야 하는 것이었다. 네, 그러나 아까처럼 법적으로 뭔가 그 결정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나토를 확대하지 않는다라고 나토 쪽에서
법적 구속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됐는가 그렇죠. 하는 실체가 거죠. 문제죠. 예. 자, 나토에 대해서 조금 보시면요. 이제 그 독일 통일 이전에는 16개 나라가 나토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예. 왼쪽에 그림이에요. 그막 소련 붕괴 천의 가맹국인데요. 그런데 요새는 30개국까지 나토 회원국이 늘어났습니다. 예. 예, 이거 보시면 그러니까 바로 빨간 부분이 러시아이고 노란 색깔이 우크라이나이고요. 위에 있는 하얀 부분이 베로루스이거든요. 그 좌우간 2배로 늘었네요. 그렇죠. 예. 예, 거의 그러니까 지금 그 나토 가입되어 있지 않는 나라가 많이 그 유럽에서 없어진 곳입니다. 예. 네네. 그런데 핀란드 거기 핀란드는 그 위에 그 반도 쪽에 핀란드라고 있잖아요. 핀란드하고 이렇게 보니까 스웨덴은 스웨덴은 가입이 안돼 들어갔고 있네요. 스웨덴은 들어간 색깔이 하얗게 돼 있는데요. 거기 노르웨이는 들어가 있고. 노르웨이는 들어갔고 예, 예, 예. 스웨덴하고 핀란드는 안 들어갔어.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 핀란드하고 스웨덴은 우크라이나 같이 행동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우크라이나는 자신은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특히 제렌스키 대통령이 돼가지고 예. 말로 계속 주장을 했고 또 우크라이나의 헌법도 그 개정하여서 예. 나토 가입을 명기를 했대요. 예. 그러나 역시 러시아의 위협이 있는 핀란드하고 그리고 스웨덴은 나토 가입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절대 하지는 않고 예. 그러나 사실 그 미국이나 기타 소방 국가들하고 그 무릎 밑에서 그 안전 보장에 있어서 완벽한 하나의 커넥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예. 그 차이가 우크라이나하고 핀란드 그리고 스웨덴의 차이다. 이거 일본의 마스조에라는 도쿄 도지사를 지낸 국제법 학자가 이번에 뉴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렌스키 대통령은 좀 말을 너무 했다. 물론 그 러시아의 침공이라는 것이 가장 나쁜 것이지만 이게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너무 러시아를 자극해 버렸다. 예. 막 이런 이야기. 막 이재명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비판 많이 받았는데요. 예. 그러나 일본에서도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인가요? 예. 네네. 대통령도 비판받을 소지가 없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 상태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쨌든 간에 만들면 안 되는 그 거예요. 뭐 지금 뭐 네. 나라를 떠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해가지고 네네. 영웅시 되고 있는데 그 네. 이전에 어쨌든 간에 나라 운영을 잘못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예. 나라를 그 위험에 빠뜨려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네,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그 배우 또 코미디언 출신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인식이 좀 부족했지 않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요새 나오는 이야기가 그 푸틴의 전신 상태도 문제가 많을 것이다. 예. 특히 미국에서 그러한 보고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푸틴의 전신 상태가 그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예. 나와 있습니다. 그 일본 쪽의 뉴스에서도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신 상태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네. 무슨 외국에서 온 정상들하고 이렇게 회담을 할 때도 이렇게 긴 그 네, 탑자를 네, 놓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한다든지 네. 자기 관료들하고 내각 회의를 한다 할 때도 다른 나머지 관료들은 저기 한 2-30m 떨어진 데서 이렇게 앉아 있고 네. 자기는 혼자 앉아 있고 이런 걸 보면 자기가 진짜 무슨 대통령이 아니라 옛날 봉건 시대 황제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네네. 생각이 들어서 뭐 하여튼 뭐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분한테. 그리고 이렇게 나토가 계속 그 러시아 국경까지 온다면 네. 그 러시아 자체가 침공당할 우려가 있다. 이거는 그 옛날에 그 히틀러의 소련 침공 예. 이게 좀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으로 2차 세계 대전이 사실상 크게 확대가 됐는데요. 예. 그거는 지정학적으로 러시아를 완전히 장악하는 사람이 세계를 제패한다라는 게 지정학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 단신은 소련인데요. 예. 그 지정학의 논리를 그대로 실용한 사람이 히틀러였어요. 그래서 요새 그 푸틴이 하는 이야기가 그 우크라이나의 나치화를 막겠다. 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 말이 굉장히 좀 저는 좀 뜬금없었는데. 그런 이해가 뜻이군요. 예. 잘 안 됐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나 전에는 독일이 그렇게 했지만 우크라이나가 그런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식으로 상대 강박적인 그 생각을 갖는 게 현재 푸틴이다. 예. 그리고 KGB 때 포르시 있잖아요. 예. 그게 KGB 출신이죠. 예, KGB 이미. 출신이잖아요. 예. KGB의 출신으로 그때 러시아 그 소련이 망한 것을 그냥 본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엄청난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고 트라우마가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지금 나토를 확대시켜 가지고 또 바이든 자체가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라는 것을 또 수행한 것이니까 예 막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일본의 아까 이야기한 마츠조에라는 국제법학자가 바이든도 문제가 크다. 예. 그런 것을 하면 러시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국은 사실상 정보를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바이든은 또 너무 또 말을 좀 가볍게 한다. 네, 이러한 이야기죠. 예. 네, 물론 그 침공하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물론 그거는 정확해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예. 그러나 코로나에 몰린 푸틴 같은 성격의 사람이면 예.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실제로 코로나에 앞으로 계속 몰리잖아요. 예. 그 핵공격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예. 아유, 더 무서워지는데요. 예, 더 무서워져요. 예. 왜냐하면 이 푸틴은 자신이 망한다면 이제 다 세계가 끝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대요. 예. 현재 전신 상태 그런 거거든요. 예, 이게 아유,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이게 제 3차 3차 세계대전. 대전의 시작일 수도 있고요. 예. 자, 다음 보시면 이거하고 비슷한 사건은 벌써 2008년 그 조지아에서 있었죠. 조지아는 아까 그 우크라이나의 그 동남쪽에 가까운 데 있거든요. 예. 근데 조지아 내에 이 노란 부분이 진로 세력이에요. 네네. 근데 이 진로 세력이 독립하려고 했습니다. 예. 예. 그때 조지아가 진압을 한 거죠. 예. 거기에 러시아가 병파유지군을 파병합니다. 예, 조지아에. 네. 이 평화유지군이라는 것은 어떤 뭐 법적 근거가 있나요? 이번에도 그냥 말만 예. 그렇게 붙인 거예요. 예. 사실. 지난번에 카자흐스탄 사태일 때도 평화유지군을 네, 보내가지고 네, 진압을 네.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진로 세력은 러시아 국민이다. 예. 그런 식으로 그 사실 간주하는 거죠. 예. 하나의 구실을 만들기 이거. 네, 그래서 현재는 조지아가 그 사실상 조지아도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어요. 예. 예. 네, 그러한 움직임이 완전히 사라져 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러시아에는 조항하지 않겠다. 예. 그런 식으로 상당히 약체화가 됐습니다. 예.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노리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네. 비슷한 일이 있었군요. 굉장히 2008년에.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은 뭐 다 아시다시피 2014년 3월이잖아요. 크림반도, 바로 크림반도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가장 남쪽에 있는, 여기서 보면 여기서로 가장 그 아래쪽에 있는 예. 그 반도예요. 이 크림반도에서 주민 투표를 실시해 가지고 진로 세력이 거의 9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투표로 우리는 러시아로 간다. 예. 그렇게 결정을 했죠. 그래서 러시아가 승인을 한 거예요. 예. 그때 이번에 문제가 된 이 그림에서는 그 오른쪽에 또 빨간 부분 있잖아요. 예. 예. 여기가 그 루간스크, 도네츠크라는 예. 진로 두 가지 주의 예. 중심적인 지역입니다. 그때부터 또 크림반도뿐만이 아니라 진로 세력이 이렇게 그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네, 네, 국제사회에는 크림반도의 독립이라든가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다 우리는 러시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국제사회에도 상당히 머리가 아픈 부분입니다. 예.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 사실 국제법으로만 말하면요, 그 주민의 의사가 국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이게 1940년이었다고 생각해요. 영국하고 미국이 대서양 혼장이라는 내용으로 만든 국제법이에요. 예. 영국하고 미국이 그때 그 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됐으니까 독일하고 싸우기 시작했죠. 예.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연토적인 야심은 없다. 그러니까 독일을 패배시킨다고 하여서 독일의 연토를 배속하지 않는다. 예. 네, 그러나 그 연토라는 그 국적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민의 의사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2차 세계 대전 이후는 그게 유엔의 기본 원칙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그 한반도에도 소련이 그 북쪽에 쭉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연도를 폐지는 않았습니다. 친 소련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예. 그냥 떠났어요. 이게 연도 침략이라는 거, 예. 이유 없이 연도를 뺏어가는 원리가 2차 대전 이후는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소 정권만 세워놓고 빠져버렸죠. 그때 완전히. 네네네.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주민들이 다 러시아로 간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국제법도 사실상 그 부분을 인정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그 러시아는 노리고 있는 것이고요. 예. 자, 이번에도 동부의 진로 지역의 평화 유지군을 먼저 파병했고요. 그렇게 하여서 우크라이나 침공이 개시가 됐습니다. 예. 자,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봤는데요. 네. 일단 잠깐만요. 저기 오늘 교수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부가 끝났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잠깐 여기서 오마이TV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회사가 있죠. 화려화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주름, 그 생기를 잃은 피부 때문에 속상하신가요? 원인은 피부 속에 있습니다. 이제 화려화로 피부 깊은 곳부터 확실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화려화는 주름 제거, 보습, 탄력에 효과적인 마시는 이너뷰티 제품입니다. FDA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식약처 개별 인정형 원료로 등록된 허니부시 추출 발효분말을 주 원료로 해서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이탈리아산 피시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등 엄선한 부원료들로 피부 케어는 물론 피부를 구성하는 19가지 아미노산과 피부에 좋은 20가지 원료를 진하게 농축해서 피부 속까지 영양을 전달하도록 개발했습니다.
구독자들을 위한 한정 수량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고요. 패키지를 구매할 시 한 달분을 더 드립니다. 또한 재구매 고객을 위한 한정 이벤트도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검색창에 화려화를 검색하거나 또는 080-322-1000 080-322-1땡땡땡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계속할까요, 교수님? 이제 뭐 3부로 들어가면 되니까 15분 정도 쉬고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할까요? 15분을 쉰다고요? 15초. 15초요? 아, 예. 아니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예. 예, 그러면요. 이제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 네, 이게 그 국제적인 제재는 이야기가 지금 TBS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 일본 측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럴까요? 키시다 이야기로요. 예. 갈까 합니다. 예, 우리가 일본 직격이니까 네네네. 예,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자세히 알아보죠. 예. 키시다 총리는 그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상당히 미온적이었어요. 처음은요. 예.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2월 27일에 키시다가 G7 회의를 또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G7하고 보조를 맞추겠다. 예.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키시다는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발표를 합니다.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정지하고 반도체 제공을 금지하고요. 러시아인의 자산 동결이라든가 이러한 제재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2월 15일에 그 로일 경제협력 회의까지 하면서 그때는 러시아의 침공의 가능성이 있다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무렵인데 그런데 러시아하고 그런 경제협력 회의까지 했어요. 일본 내의 극우 세력이 키시다를 맨피난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네. 그래서 상당히 좀 이번에도 일본의 특히 극우 세력이 하는 이야기가 키시다는 결단력이 없구나. 그렇게 다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예. 그러나 요새는 그 계속 G7하고 거의 똑같이 예. 관용화하는 자세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죠. 예.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아베는 무엇을 하고 있냐? 아무래도 지금 그 일본에 총리가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키시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예. 그 아베 극우 세력의 이야기가 한산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베 총리 시절에는요. 아베는 푸틴하고 27번이나 회담을 해가지고요. 서로 신조, 그러니까 아베가 신조잖아요. 예. 푸틴은 신조라고 부르고 아베를 예. 그리고 그 푸틴은 우라지미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베는 우라지미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우라지미르. 블라디미르가 아니라 일본 말로 우라지미르라고 하죠. 네. 예. 그렇게 아주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은 관계를 맺었어요. 예. 그래서 일본의 언론이나 댓글에는 그런 의정을 지금 살려서 러시아에 대해서 푸틴하고 뭐 전화도 할 수 있을 텐데 예. 푸틴에게 이제 침공 그만둬라 그런 이야기 왜 못하냐 그런 이야기가 일본에서 예. 많이 나와 있는데 아베는 그 북방 영토를 되돌려받기 위해서 이렇게 푸틴과 열심히 자주 그때 만났다고. 네. 예. 이번에 키시다가 조금 왔다 갔다 한 이유도요. 예. 강한 비난을 그리고 제재를 러시아에 가하면 예. 그 일본의 북방 영토 문제가 악화된다. 그렇겠죠. 그런 것을 좀 예. 생각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베가 2월 27일인데 뜬금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은 미국과 핵 공유를 해야 된다. 난데없이 웬 핵 공유를 합니까, 일본이? 예. 근데 이게 더 재미있는 것은 예. 안철수 후보가 한국에서 예. 2월 25일에 토론에서 핵 공유를 예. 그때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배웠는지 이틀 후에 처음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일본은 그 비핵 3원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핵을
가져오면 안 되고 제조하면 안 되고 사용하면 안 된다. 예. 이런 게 있거든요. 네네. 비핵 사무 원칙. 그러니까 핵 공유, 미국하고의 핵 공유라는 이야기 자체가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너무 갑자기 또 나왔으니까 또 한국을 배웠나 그런 식으로 또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기회다 싶었나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아베가 뭔가 자신의 예. 존재감을 조금 그 과시하려고 한 것 같대요. 그래도 일본 안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자, 다음 보시면 이것은 스위프트 이야기고요. 이것도 뭐 여러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대로 넘어갑니다. 예. 지금 이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폐쇄시켰죠. 일본도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예.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예, 예. 네네. 뭐 동참하겠다는 그런 네네. 발표를 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요, 이 스위프트는 사실 그 세계의 거의 전체의 금융 통신망을 다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러시아는 중국도 그렇지만 미국에 위정하지 않는 그러한 금융망을 현재까지 만들어 왔어요. 러시아는 SPFS라고 하고요. 예. 중국은 CIPS라고 하는 스위프트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금융 거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은 규모가 작았어요. 이번에 스위프트를 그렇게 러시아에 대해서 차단한다고 하면 큰 타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서도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제휴 연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푸틴은 쭉 해왔대요.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우크라이나 문제하고 오늘의 사실상의 주제는요, 북한 문제하고의 유사성입니다. 네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알아야 합니다. 자, 러시아가 사실 만든 지옥이 북한이다. 이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북한의 진로 정권을 수립한다. 이게 스탈린의 반침이었고 예. 김일성이 그런 식으로 해서 세워진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하고도 기본적으로 우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러시아나 중국에 상당히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예. 그거는 유엔에서의 북한 체제에 러시아나 특히 러시아는 거의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반대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예. 그래서 중국만큼 러시아의 북한이 많이 마음을 좀 열어놓고 있는 상황 아니라고 합니다. 예. 그래도 기본적으로 중국, 러시아는 북한이 어디 갈 데가 없으면 위지하는 그러한 나라 예. 그렇게 그게 사실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래 왔죠. 예. 자, 그러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여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이잖아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이잖아요. 여기서 완충지대는 어디일까요? 중국에서 볼 때 완충지대는 어디일까요? 북한이 되겠네요. 북한입니다. 예. 중국에서 본다고 하면. 중국에서 본다고 하면 네. 완충지대는 네. 확실하게 북한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미국 쪽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북미 합의가 잘 돼가지고 예.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한반도가 하나가 되어간다. 그러면 미군이 북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나라는 예. 어디일까요? 중국이겠죠. 중국이죠. 예. 그리고 러시아도 러시아도 그렇겠군요. 그 일부분 여기 노란 색깔로 위쪽에 보이는 부분으로 예. 북한하고
살짝 연결되어 국경이 다 있습니다. 있죠. 예, 결국은 북한이라는 위치는 중국 나아가서 러시아에 있어서 예. 미국 세력하고의 대치를 생각할 때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충지대가 사라질 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완충지대였는데 우크라이나 자체가 나토에 가입하겠다. 예. 그러면요, 나토에 가입하면 우크라이나의 그 미국 미사일이라든가 다 폐지가 됩니다. 예. 이게 가만히 있는 그 푸틴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북한으로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시각인 거예요. 예. 예, 뭔가 다른 시각으로 그 선제 타격이나 사드 배치라든가 그쪽으로 이야기를 몰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우리 뭐 보수 언론이나 보수 세력 쪽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우리나라로 상정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 북한을 러시아로 이렇게 생각하는 네, 예, 그런 네.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번에는 대극이 러시아라는 대극이 예. 사실 던지는 코도 대극이 아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요, 그 대극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한 적이 없잖아요. 예. 네네. 사실 그 남한을 침공한 게 그 북한 쪽의 현재까지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러시아가 북한, 그 한국이 우크라이나, 그렇게 보는 시각은 조금 근시안적이다, 근시안적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북한의 핵은 중국을 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예. 네네네. 바로 그러한 지정학적인 리스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상 한반도 전체가 완전지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네. 예. 해안 세력하고 대륙 세력의 완전지대가 되어 있는 것이 한반도이고, 그게 공교롭게도 또 분단되었다. 하나는 대륙 세력으로, 하나는 해안 세력으로 그렇게 나누어 버린 상황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이 완충지대가 평화적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외교의 그 최대의 과제이고요. 예. 다시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급반력을 만들어 나가면서도 완전지대로 다 생각하는 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 완전지대가 당하지 않도록 예. 강한 완전지대로 만들어 나가야 하고, 결국은 아주 강한 급반력을 갖는 중립국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사실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볼 때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 네네. 그리고요, 또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핵을 갖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 이 핵을 가지고 있었죠. 갖고 있었죠. 지금은요? 지금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그 소련으로부터 분리독립할 때, 네네. 예, 몇 년 있다가인가, 몇 년 지나고, 네네, 지나고. 예, 그 전부 다 그 핵무기를 다 러시아로 다 넘겨버렸다고 예, 바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왜 그렇게 넘겨버렸을까인데요. 예, 우크라이나는 그 러시아로부터 독립했을 때는 1800여기에 핵탄두하고 ICBM을 보유하고 있었고, 예. 세계 3위의 핵 미사일 대국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러시아가 권유를 합니다. 거기에 미국하고 영국이 동참하여서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예, 이 약속을 한 거죠. 절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핵을 우리한테 다 돌려주면 예, 예. 비핵화를 시킨 것입니다. 미국도 그때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했어요. 뭐 그랬겠죠. 그런데 지금 예. 움직이지 않잖아요, 아직요. 네네. 예, 자 우크라이나는 그래서 그 말을 믿었고 핵과 미사일을 모두 러시아로 돌려줬고 폐기하고 비핵화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클레바 외교부 장관은 이번에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포기 결정은 현명한 판단이 아니었다. 자, 이것을 듣고 있는 가장 민감하게 예. 반응하고 있는 나라 예. 혹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북한일 것 같습니다. 북한입니다. 예. 북한에 대해서 러시아가 예. 지금 비핵화를 말하고 있어요. 러시아도요. 북한에 대해서. 예.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때 하는 이야기가 리비아식 비핵화. 네, 그러나 리비아식 비핵화라고 하면 카다피가 죽었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좀 안 좋으니까 비참한 말로를 맞았죠. 예, 비참한 예. 그러한 사례가 되니까 현재는 우크라이나 판식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판식으로 이거 러시아도 미국도 북한에게 비핵화를 해라. 그러면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안전 보장 했듯이 북한도 지켜주겠다 이거예요. 러시아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런 말을 예,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우크라이나 방식이라는 말도 못 하겠네요, 이제. 예, 예. 그러니까 북한 판식밖에 없어요. 북한 판식, 예. 새로운 판식이 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제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예.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핵 공유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예. 또 일본에서도 핵 공유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고, 진짜 불행한 상황은 그렇게 동북아에서 모두가 핵을 갖는 예. 콤보의 핵 균형 이런 식으로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게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를 일단 지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볼 때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지킬 수 있는 지도자가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 예. 진짜 해안이 된다라는 것을 사실상 봤습니다. 그러네요. 예. 푸틴은 뭐 완전히 전신 감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막 그거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것만 계속 비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죠. 예.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 다음 보시는 것은 리비아의 카다피가 건정했을 때 모습입니다. 예. 뭐 잘 아시다시피 리비아도 모든 핵을 폐기하여서 미국으로 보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망합니다. 그랬죠. 네. 예, 리비아도 그렇게 됐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됐고 이제 다음은 북한 차례다, 우리 차례다 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쪽에서. 그래서 북한이 한 발 더 ICBM을 썼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시위예요. 예. 우리는 핵으로 버리지 않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네네. 비핵화의 길이 더 멀어진 것 같아서 좀 네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핵화를 한반도에서 하면요. 예. 중국이나 러시아가 할 때 한반도는 사실은 너무 쉬운 지역으로 보일 거예요. 예. 예, 거기에서 미군이 더 철수해 버리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우리는 너무 남북 간의 이야기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러한 세계적인 지정학이라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번 사태에도 바라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교수님의 오늘도 정말 재밌고 유익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정말 대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글쎄 이게 이 국제 정세가 더욱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간에 남북 관계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들고요. 맞습니다. 물론 얼른 또 그 사태가 좀 수습이 돼서 우크라이나도 좀 다시 평화로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광고 하나 제가 더 소개해야 됩니다. 예. 자연이 키우고 과학이 만든 산삼진 구구를 소개합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요. 쉽게 사 먹을 엄두가 안 났던 산삼, 이젠 홍삼 값에 먹을 수 있습니다. 산삼진 구구는 농약과 비료를 한 방울도 먹지 않고 자연에서 버텨낸 산양 산삼으로 만든 깔끔한 엑기스입니다. 사포닌을 최대로 뽑아내는 저온 추출 공법으로 한 병 한 병 꼭꼭 눌러서 만들었답니다. 산삼진 구구의 멋진 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격이 착합니다. 한 달분에 한 박스가 30병인데요. 일반 온라인몰에서는 36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마이TV에서 하는 특별 이벤트에서는 같은 가격에 한 박스를 더해서 두 박스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섭취와 보관이 간편한데요. 위생용 병에 담겨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고요. 실온에서 보관이 가능합니다. 포장도 고급져서 선물로 최고고요. 세 번째는 감동적인 효과죠. 산삼진 구구는 약이 아닌 식품이지만 고려산삼 효과를 보는 것 같다는 감동 후기들로 가득입니다. 원액이라서 산삼 유효 성분이 고스란히 몸으로 흡수되겠죠. 코로나 극복을 위한 건강관리가 중요한 이 시기, 열심히 살아온 나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고마운 분들께 산삼진 구구로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전하는 분, 받으시는 분 모두 감동받는 최고의 선물이 될 거라 자신합니다. 구입 방법은요. 산삼진99.com을 검색하거나 1688-3323 전화로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산삼진99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1분 직격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요. 벌써 5시 34분 예정 시간보다 조금 더 지났는데 네, 저희는 대선 투표일 그 하루 전인 3월 8일 날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런데 대선 전날이라서 시국이니만큼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좀 불안하긴 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 시간에 방송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사전 투표하시죠? 예, 저도 그렇게, 그렇게 하시겠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사전 투표해버리면 뭐 투표일 하루는 휴일이 되니까 네. 좀 홀가분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가족들과 함께 사전 투표를 토요일 날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교수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